중국 역사에서는 백년국치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는데요. 100년간의 국가적 수치를 뜻하는 이 말은 1839년부터 1949년까지의 사실은 10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 기간의 시작이 된 1차 아편전쟁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8세기, 유럽과 중국의 무역은 매우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차, 도자기, 그리고 비단 등 중국 제품에 대한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의 수요는 많았으나 반대로 유럽 제품들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당시 화폐로 쓰였던 은을 막대하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흔히 신대륙이라고 잘못 부르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생산된 은을 통해 대중국 무역 적자를 보존했는데요. 18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영국 내에서도 은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자 이러한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식민지화하고 있던 인도에서는 일찍이 무굴 제국 시절부터 아편을 재배했었는데요. 인도에서의 무역뿐만 아니라 식민지화 전반을 총괄하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기존의 아편 재배를 수출을 위해 더욱 확장하고 체계화했습니다. 한편 초기에 청나라는 자국에 대한 영국의 아편 수출을 용인했었는데요. 이는 자국의 상인들이 아편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국 상인들에게 은을 지불하면 영국 상인들이 그 은을 다시 중국의 제품을 사는데 쓰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초기에 들어맞아서 아편 수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의 차 수출량이 2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편을 수입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전의 무역관계가 역전되어 막대한 은이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광저우를 통해 수입된 아편은 곧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고, 이에 청나라 정부는 1780년, 1796년, 그리고 1799년 세 차례에 걸쳐 아편 수입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 상인들은 밀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편을 수출했는데요. 이때 아편의 수익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뛰어든 또 다른 국가가 있었으니 이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이익을 거두기 위해 터키에서 아편을 구매하여 청나라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나라 내에서 아편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편을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830년대 영국은 매년 1400톤 정도의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했는데요. 당시 청나라 남성의 대략 4분의 1이 아편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청나라의 한 관료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1839년 청나라는 임칙서라는 관료를 광저우에 파견해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공개적인 편지를 쓰면서 영국 내에서도 금지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하면서 어떻게 영국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 비판했는데요. 동시에 그는 아편 판매를 금지하고 발견되는 아편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죠. 이 결과 2달 남짓의 기간 동안 임칙서는 약 2만 상자의 아편을 몰수했습니다. 한편 영국 본국에서는 청나라의 이러한 조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영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아편을 수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청나라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나 영국 외교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은 청나라에 의해 몰수된 아편을 밀수품이 아니라 영국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영국의 재산을 파괴한 청나라에 대한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또한 청나라가 아편을 몰수한 것은 결코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의 무역 적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상인들 역시 파머스턴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1840년 4월 9일 의회에서 치러진 표결에서 271대 262의 아슬아슬한 결과로 청나라에 대한 전쟁 예산 배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표결이 이뤄지고 2달이 지난 후인 1840년 6월, 영국은 인도, 호주, 남아공 등의 식민지에서 징집한 병력과 함선을 이끌고 중국 해안에 도착합니다. 영국군은 청나라에 의해 몰수된 아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후 통첩 형식으로 요구했지만 청나라는 이를 당연하게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긴장감 속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일방적인 영국군의 연전연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은 전쟁 초기부터 광저우항 인근의 해역을 장악했는데요. 이 지역이 장악당하자 임칙서의 후임으로 파견된 기선은 영국의 대표 엘리엇을 만나 평화조약 체결을 논의하게 됩니다. 논의 결과 기선과 엘리엇은 추후 외교에 있어서 양국의 동등한 관계, 영국에 대한 홍콩의 할영,
몰수된 아편에 대한 배상 등에 합의하게 되지만 이는 청나라와 영국 정부 양쪽 모두에서 거부됩니다. 청나라의 황제였던 도광제는 자신의 영토를 영국에 할양한다는 것에 분노하여 비선을 투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전투는 청나라에게 더욱 절망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광저우항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부를 장악한 영국군은 곧 북쪽으로 진군하여 양쯔강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하이까지 점령했는데요. 상하이가 점령당한 것은 상하이 인근에 청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난징까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했죠. 영국군은 난징을 점령하기 위해 난징 바로 앞에 진강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진강을 공격하다가 영국군 36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영국군이 1차 아편전쟁 과정에서 기록한 단일 전투의 최다 전사자 숫자입니다. 36명의 기록이라니 전반적으로 전쟁이 어느 정도로 일방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진강을 점령한 영국군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중국 대운하를 차단하고 곧이어 난징 공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청나라는 다시 한번 강화조약 체결에 나서게 되고 협상의 결과 1842년 8월 29일 난징조약이 체결되면서 1차 아편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난징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광저우항을 포함하여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4개의 항구가 추가로 개항되었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추후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정한 관세를 고정적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몰수한 아편에 대해서 600만 양, 또한 전쟁 비용에 대해서 1200만 양의 은으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나라는 영국에 홍콩을 할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난징조약에 담긴 직접적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난징조약이 남긴 영향입니다. 이제 유럽 열강들에게 있어서 청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게 인식되었습니다. 난징조약 후 청나라는 청나라에 머물고 있는 영국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와도 난징조약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평등 조약들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아편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전쟁 후 아편 중독자의 수가 오히려 2배 가까이 뛰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편 난징조약에서 합의한 관세 문제를 청나라 정부가 추후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영국은 청나라로 하여금 정부 내에 각종 서양인들을 경제 관료로 임명하게까지 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1차 아편전쟁 직후 청나라의 허술함을 인식함에 따라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1차 아편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쟁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생각해본다면 이 전쟁이 왜 중국에서 100년이 넘게 이어진 국가적 치욕의 시작점으로 인식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